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역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 매출 500억 원, 중견기업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직원 수 수백 명의 제조업체, 오랜 세월 쌓아온 브랜드를 가진 유통업체들도 이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를 말리는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500억 원을 뽑아내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단 하나, 대한민국 1위 매출을 자랑하는 휴게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던 운영사 사장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사라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짜리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더 이상 못해 먹겠다며 백기를 든 겁니다.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돈을 벌기는커녕 갉아먹히고 있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매출은 500억이지만 그 돈이 죄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구조. 운영사는 하루하루 버티다가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그 답을 찾아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공간에 얽혀있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비싼 밥값과 형편없는 음식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꼭대기에서 아무 위험도 지지 않고 돈을 빨아먹는 진짜 포식자가 누구인지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명절 연휴나 긴 주말에 고속도로를 타다 휴게소에 들렀을 때 메뉴판을 보고 잠깐 멈칫했던 그 순간, 돈가스 정식 10,000원이 넘고 라면 한 그릇이 6,000원에서 7,000원, 삼겹살 한 인분이 15,000원을 넘는 가격표. 그걸 보면서 여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셨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내고 받은 음식을 앞에 두고 또 한 번 실망했던 경험. 퉁퉁 불어있는 라면 면발, 해동이 덜 된 것 같은 냉동 돈가스, 육수인지 뜨거운 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국물. 도대체 이 돈 받고 왜 이 음식이 나오냐고 입속으로 중얼거리셨던 경험.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그냥 휴게소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며 지나쳤습니다. 배도 고프고 시간도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비싼 가격과 형편없는 음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설계된 구조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숫자 하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 이것이 서울 강남 한복판 백화점 푸드코트의 실질 수수료율입니다. 강남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 비싸고 임차료 비싼 그 지역의 상업시설에서 음식을 팔면 매출의 약 19%를 임차료 명목으로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싼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에서 이 숫자는 그나마 양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33%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백화점 푸드코트가 19%, 고속도로 휴게소가 33%. 어느 쪽이 더 비싼 자리일 것 같으십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강남 백화점 자리가 훨씬 비싸야 합니다. 수십만 명이 오가는 유동인구, 세계에서 손꼽히는 비싼 땅값, 브랜드 가치. 어떤 기준으로 봐도 강남 백화점 자리가 고속도로 아스팔트 옆 콘크리트 건물보다 비쌀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허허벌판 고속도로 위의 휴게소가 강남 백화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그리고 이 33%는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수수료율이 40%를 넘고 심한 경우 62%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음식점이 음식 하나를 팔면 그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곧바로 수수료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역전 현상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이 기이한 역전 현상에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모든 문제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로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 한 그릇을 주문합니다. 가격은 6,500원입니다. 이 6,500원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라면 한 그릇을 끓이는 데 드는 재료비입니다. 면과 스프, 계란, 대파, 약간의 반찬 재료까지 합쳐서 대략 1,500원 정도입니다. 6,500원에서 1,500원을 빼면 5,000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주방에서 끓이고 내다 주는 인건비를 1,000원 정도로 잡으면 또 빠집니다. 이제 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비용들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당연히 드는 비용들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운영사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이 식당이 위치한 휴게소의 수수료율을 45%로 잡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균 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많은 휴게소에서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6,500원의 45%는 2,925원입니다. 거의 2,970원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아까 재료비와 인건비를 떼고 남았던 4,000원에서 다시 2,970원이 사라집니다. 이제 1,03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라면 끓이는 가스비도 있고 가게 안냉난방 전기비도 있습니다. 이걸 400원으로 잡겠습니다. 630원 남았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도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죠. 여기서 또 조금 빠집니다. 그 외에도 포장 용기비, 청소비, 각종 관리비 이것저것 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식당 집기와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따져야 합니다. 처음 오픈할 때 들인 시설 투자비가 조금씩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거기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6,5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을 팔고 나서 실제로 식당 주인의 손에 남는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200원에서 300원입니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6,5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을 팔아서 식당 주인 손에 남는 돈이 200원에서 300원입니다. 라면 한 그릇 파는 것과 동전 2-3개를 버는 것이 사실상 같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에서 식당 주인이 살아남을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양을 줄인다. 둘째, 재료 품질을 낮춘다. 퉁퉁 부른 면발, 반 이하로 줄어든 건더기, 싸구려 재료로 끓인 국물. 이것들은 식당 주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강요된 선택입니다. 팔면 팔수록 남는 것이 없으니 재료비를 아끼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게소에서 비싼 돈을 내고 맛없는 음식을 먹는 이유, 식당 주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나쁜 음식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45%나 떼어가는 운영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연 매출 500억짜리 휴게소를 운영하면서도 결국 백기를 들고 도망간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도 돈을 못 버는 이유, 그 위에 더 큰 포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대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간에 대한 운영권을 따내야 합니다. 이 운영권을 얻는 대가로 운영사는 도로공사 또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냅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의 구조가 심각하게 문제적입니다. 특히 민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임대료가 고정비 성격이 강하거나 매출에 연동된 비율이 살인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늘면 늘수록 임대료도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운영을 잘해서 매출을 높여봤자 임대료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고속도로 휴게소는 음식점 수수료 외에도 주유소, 편의점, 화장실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의 수익도 임대료에 반영되어 거의 남지 않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결국 구조를 단순하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비싼 돈을 냅니다. 그 돈이 음식점으로 들어옵니다. 음식점은 재료비와 인건비를 쓰고 나머지를 수수료로 운영사에 냅니다. 운영사는 또 그 돈을 모아서 임대료 명목으로 상위 구조에 냅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를 받아가는 도로 인프라 소유 구조의 맨 꼭대기에 결국 금융 자본과 인프라 펀드가 앉아서 확정 수익을 챙겨갑니다. 이 구조에서 소비자는 비싸게 내고 나쁜 서비스를 받으며 음식점 주인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운영사는 매출이 올라도 임대료 폭탄에 짓눌리며 그 고통의 종착점에서 유유히 돈을 챙겨가는 것은 위험 하나 지지 않은 자본입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있는 소비자와 음식점이 가장 힘들고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는 자본이 가장 편하게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 이것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 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포로 시장 캡티브 마켓입니다. 포로 시장이란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지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공급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야 하는 시장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도망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바로 대표적인 포로 시장입니다. 명절 귀성길, 아이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립니다. 다음 출구는 30km 뒤. 배달 앱도 소용없고 동네 맛집도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오직 휴게소뿐입니다. 아이가 배를 잡고 우는데 비싸서 싫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시킵니다. 새벽부터 달린 화물차 기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빡빡한 배달 일정에 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고속도로를 벗어나 동네 식당을 찾아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기름도 넣어야 하고 잠깐 다리도 쭉 펴야 합니다. 선택지는 하나, 바로 앞에 휴게소입니다.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부산 가는 길, 중간에 배가 고파도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식당을 찾아가기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결국 휴게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포로 시장의 핵심입니다. 소비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지 없음이 공급자에게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됩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경쟁이 가격과 품질을 조정합니다. 비싸고 맛없으면 손님이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이 더 맛있고 저렴하면 이쪽도 따라서 낮추거나 맛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의 경쟁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옆집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맛이 없어도 가격이 비싸도 손님은 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팔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뽑아낼 수 있으니 개선할 유인이 없습니다. 혁신의 동기가 없는 독점 구조. 이것이 휴게소가 수십 년째 비싸고 맛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도피아 문제입니다. 도피아는 도로공사와 마피아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가진 업체나 관련 협력사로 대거 옮겨가는 관행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쌓은 내부 정보, 인정 네트워크, 입찰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들을 가지고 퇴직 후에 관련 업체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영권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내부 정책의 방향을 미리 파악해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가 공고해지면 결과적으로 혁신의 의지가 없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운영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진짜 서비스 개선에 관심 있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쟁이 없으니 혁신이 없고 혁신이 없으니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계속 비싸고 나쁜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 불만이 쌓여 여론이 형성되어도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꿀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 인프라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설계되는 것, 그 폐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이 도피아 문제의 본질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나오는 대응 방식입니다. 휴게소 밥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높아지면 관련 당국과 운영사들은 마치 선심 쓰듯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알뜰 간식 메뉴를 출시하겠습니다. 기존 가격을 동결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실속 메뉴를 도입하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뭔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구조적인 수수료 문제는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에서 62%에 달하는 수수료율은 그대로 두고 가격만 동결하거나 일부 메뉴 가격만 낮추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익성은 더 나빠지니 음식점 주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줄어듭니다. 가격을 내리라고 하니 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수익을 포기할 수도 없고 결국 나오는 것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가격은 그대로 두되 양이나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시지가 2개에서 1개 반으로 줄어들고 호두과자 한 봉지에 들어있는 과자 수가 슬쩍 줄어들고 음료컵 크기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가격표 숫자는 그대로지만 소비자가 받는 것은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손 하나 대지 않고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신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신용의 비용도 결국 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왜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째 지속될 수 있었는지 이해했으니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버키스 복-ES라는 고속도로 휴게소 체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 이름은 단순한 휴게소 브랜드가 아닙니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꼭 한번 들려야 하는 목적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버키스가 특별한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화장실입니다. 버키스는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자랑합니다. 전국적인 조사에서 여러 차례 1위를 기록했고 이것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앞세웁니다. 청결한 화장실 하나로 고속도로 여행의 필수 경유지 이미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둘째, 음식입니다. 버키스의 바비큐는 고속도로 쉼터 음식이 아니라 진짜 레스토랑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훈제한 고기를 신선하게 판매하고 고급 스낵과 현지, 특산물 관련 상품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버키스 옆에서 목적지를 잡고 들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셋째, 규모와 편의성입니다. 버키스 매장은 웬만한 마트 크기로 수십 개의 주유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줄 서서 주유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든 들어오기 쉽고 나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버키스는 단순한 정차 공간이 아니라 여행의 즐거운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곳에 들르는 것 자체를 기분 좋게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인 미치노에키와 고속도로 서비스 에리어는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33%의 절반도 안 됩니다. 수수료 부담이 낮으니 음식점들이 재료에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 결과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그 지역 특산물로 만든 도시락, 그 지방만의 라멘, 지역 농가가 직접 납품하는 신선 야채와 과일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는 음식이 맛있어서 일부러 찾아가는 맛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관광객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특산물을 사고 그 지역 음식을 먹는 것이 여행의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소비자 만족도도 올라가고 휴게소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낮은 수수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음식이 더 많은 손님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수수료가 나쁜 음식을 강요하고 나쁜 음식이 소비자의 불만을 낳고 소비자의 불만이 가격 동결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 압박이 다시 더 나쁜 음식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의 버키스가 고속도로 휴게소도 여행의 즐거운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일본의 미치노에키가 지역과의 연결을 통한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동안 우리나라는 소시지 반개 줄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형적인 시스템이 맞이하게 될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전기차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익 구조에서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수익이 적은 음식점이나 편의점과 달리 주유소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현금 창출기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연료를 채워야 하니 주유소 수요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중단하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안에 어쩌면 생각보다 더 빨리 내연기관 차량이 도로에서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없어지면 주유소가 필요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휴게소 수익의 근간이었던 주유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무조건 들러야 했던 포로 시장의 강력한 유인이 하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주유에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름 넣고 화장실 들렀다가 빨리 출발하는 패턴이었습니다. 휴게소에 그다지 오래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급속 충전에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아무리 급속 충전 기술이 발전해도 5분 안에 완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충전을 위해 반드시 20분 이상을 휴게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20분에서 30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무언가 먹을 수 있는 시간,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시간. 지금처럼 급하게 화장실 갔다가
라면이나 한 그릇 들이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는 동안 느긋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20분에서 30분을 보내야 하는 소비자들이 그 시간을 기꺼이 거기서 보내려면 그 공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 깨끗한 시설, 편안한 환경, 즐길 거리, 이것들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충전하는 동안 차 안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버티다가 충전이 끝나는 순간 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싸고 맛없고 불편한 환경으로는 전기차 시대의 긴 충전 시간을 소비자들이 납득하며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전기차 이용자들은 집에서 밤새 충전하거나 직장에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에도 배터리 관리를 잘하면 휴게소에 들를 필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유소 수익은 사라지고 음식점과 편의점 방문 이유도 줄어들고 설령 들른다 해도 기다리는 동안의 경험이 형편없으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기차 시대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해서 찾는 공간으로 진화하지 못한 채 빈 콘크리트 건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기차 시대는 기회입니다. 20분에서 30분을 충전소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휴게소에 더 오래 머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좋은 음식과 좋은 경험으로 채울 수 있다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버킷처럼 어쩔 수 없어서 들르는 곳이 아니라 기꺼이 들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깨부수는 것입니다. 수수료 구조를 합리화하고 임대료 체계를 개선하고 진정한 경쟁과 혁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음식점 주인에게 좋은 음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에서 좋은 음식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짜리 전국 1위 휴게소 운영사가 백기를 들고 떠난 이유. 수수료가 33%에서 62%에 달하는 구조에서 음식점 주인이 라면 한 그릇을 팔아 200원에서 300원을 버는 이유. 비싼 돈을 내고도 퉁퉁 부른 면발과 냉동 돈가스를 먹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그대로 두고 소시지 반개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이유. 그것은 모두 하나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는 소비자와 음식점이 모든 부담을 지고 맨 위에 있는 금융 자본이 위험 없이 확정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 그 구조를 뒷받침하는 독점적 운영 관행과 도피아 문제.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현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공공인프라입니다. 이 공공인프라가 특정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이 지불하게 됩니다. 전기차 시대가 이 구조를 바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는 의지, 그리고 소비자로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왔던 휴게소 밥 한 끼 속에 이런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것 조금 놀라우셨습니까? 알고 나면 다음에 휴게소에서 밥을 먹을 때 아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적어도 음식이 형편없다고 식당 아줌마를 탓하거나 주방 아저씨를 욕하거나 하지는 않게 되시겠죠. 그분들도 이 구조의 피해자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 구조의 이면을 파헤치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